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억제해야 되고 그 억제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대출도 해봤고 토지거래가구역도 지정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지금 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니까 네. 세금 규제 카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급 대책입니다. 유휴부지, 그러니까 쓸만한 땅이란 땅은 다 끌어모은 어떻게 보면 영끌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봤어요. 어디에 공급되는지. 용산 들어가 있던데요. 그래서 용산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용산에 이번 대책의 핵심이 이제 일단 용산입니다. 제일 좋은 땅인데 용산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만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 129 대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과천에 우리 말 좋아하시는 분들. 경마장. 경마장 밀어내는 거예요? 경마장을 밀어냅니다. 경마장과 방첩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짓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세대? 여기가 9,800세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마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네. 깜짝 놀랄 겁니다. 외곽으로 나가셔야 되는 건가요?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핵심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6만 호 정도의 공급 물량이 나오고 서울은 3만 2천 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서울은 용산, 경기도는 과천입니다. 과천. 용산 만세대. 여기서 50%는 임대 물량이죠?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하겠다고 정해지지는 보통 않았는데 그렇게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임대가 더 많아진다. 왜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워딩을 보게 되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50% 정도는 이제 임대 물량으로 좀 간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남은 게 이제 5천 세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천 세대에서도 아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거기서 뭐 특공 빼고 일반 공급 빼면 그렇죠. 뭐가 남죠? 그러면 특별 공급도 이제 청년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나눠주니까 일반적인 분들, 뭐 청약 가점제나 아니면 공공분양, 일반 분양 하시는 분들은 남은 물량을 도전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줄어요. 임대 물론 절반인지 60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임대 물량 빼고 뭐 특별 공급 빼고 나면 네. 실질적으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물량 자체가 생각보다는 만세대라고 해서 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제 알고 나면 점점 확률이 줄어드는 이런 마법이 나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걸림돌이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 8천 세대만 할게. 여기가 국제 업무지구인데 글로벌도시 서울의 중심에 용산 핵심 지역에 이게 공공임대주택을 이게 10,000개나 지으면 어떡하냐라는 게 서울시의 반응인데 네. 일단 협의는 안 됐습니다. 서울시는 반대, 정부는 하겠다라니까 이것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태릉시시 또 들어갔던데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핵심적인 공급 대책이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이번엔 될까요? 이번에는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만세대, 이번에는 6,800을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그냥 태릉시시 있는 게 좋아. 거기에 공공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거 싫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누가 또 반대를 해야 될까요?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구청장도 그렇고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6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네. 이거를 주민 뜻을 안 따르게 되면 내 자리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 되고요. 두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이제 경마장 얘기를 했는데 방첩사도 있고요. 어디로 보낼까요? 경마장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네. 경기도 포천 이런 데로 보내면 저라도 안 가죠. 과천이면 오늘 시간 좀 남았는데 한번 가볼까? 애 데리고 가볼까? 아빠는 경마장 가고 애기는 뭐 사이언스 파크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포천으로 가게 되면 큰 마음 먹고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넓은 경마장 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땅이 서울 가까이에 과연 어디가 있을까? 방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가? 라고 하면 이제 그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요즘 옛날 같으면 국가가 경마장 만들 거야, 방첩사 만들 거야 라고 하면 하는데 요즘은 방첩사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군부대 들어온다 하면 반대하니까 네. 그런 이전 과정에서의 협의 단계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지역 정치인들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이전 문제, 관계 기관들의 협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지금 2개 붙어 있고 이걸 풀어야 되는 게 정부의 이제 실력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주말에 SNS에 폭풍 메시지를 올렸는지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에요. 공급 대책 미리 보고받고 네.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세금 카드 꺼냈던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1월 중순만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세금 규제할 수 있다 정도까지의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1월 21일부터 이제 폭풍 SNS를 하면서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할 수가 있다. 네. 1세대 1주택자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줄일 수도 있다. 보유세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갑자기 막 강력한 메시지를 막 네.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월 22일부터 제가 누워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있지? 내가 연락해볼 수도 없고 막 궁금했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니까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대책, 부동산 대책이 97 공급 대책이었어요. 네. 97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발생했던 현상. 9월, 10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느냐?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135만 원 착공. 이게 뭔 말이요? 이게 진짜 되는 거 맞아? 답이 없네? 시장의 반응은 이겁니다. 답이 없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사야지 라고 해서 사저로 돌아서면서 9월, 10월에 미친 듯이 올라갔고 네. 본의 아니게 11호 대책이 나오게 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아마 받아보셨겠죠. 안 볼 리가 없죠. 봤는데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네. 딱 보고 야 이거 발표하면 이거 과연 국민들이 이걸 믿고 공급 대책의 효과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실질 효과, 공급이 언제 빨리 되느냐. 네. 두 번째는 심리 효과. 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인데 실제로 몇 % 확률로 될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되더라도 2030년 임기 내에 입주 물량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나오더라도 사실상 당첨된다는 보장도 네. 없고 분양가도 감당이 안 되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강한 워딩을 통해서 경고를 네. 줘야 되는데 세금 대책의 이번 강한 워딩은 저는 누구를 향한 대책이냐?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이거는 뭐 맛보기다 했다가 중간에 약간 실수를 했죠.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요.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심기일전한 느낌? 뭔가 이제 내가 리딩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결국 안 건드리겠다고 했던 세금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네. 그 양도세 중과가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말의 희망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확실한 워딩을 줬는데 국토교통부가 아유 그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는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네. 된다. 그러면 또 시장의 반응이 그런 반응들 많지 않았어요? 갑자기 중과세를 부활시키겠다.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몰이면 5월 9일까지 일몰이 되고 당연히 일몰이 끝나면 네. 중과세가 부활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속마음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께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1월 28일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한다. 2022년부터 1년씩 계속 유예가 됐거든요. 그렇죠. 유예하고 시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번에도 유예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100일 남기고 얘기를 한 건 우리도 너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요. 10월 15일 대책, 그 대책 내놓을 때 이 양도세 언급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때 한 6개월 정도 여유를 줄 수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그게 아쉽죠. 그럼 훨씬 매물도 나올 수 있고 효과가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11호 대책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 결론도 내지 않았고 연장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요. 조세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과세라는 건 누구라도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중과세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선거 앞두고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데 100일 남겨놓고 했다. 정책실장께서도 좀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그래서 5월 9일까지 원래는 잔금을 해야 돼요. 잔금이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계약만 해도 인정해주겠다. 유예로 인정해주겠다. 네. 중과세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100일 안에 계약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퍼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일 남겨두고 던졌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집주인을 향한 메시지였다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1호 대책 때 6개월 남기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매수자. 네.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 공급 대책이 다소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5년, 7년 기다리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는데 그때까지 사지 말고 기다려줘. 살 거야? 사면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세 맞아. 1주택 실거주 안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일 거야. 보유세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줘라는 시그널을 이 네. SNS 워딩으로 저는 던진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작전 성공? 왜 시장에서는 술렁술렁대고 매수자들도 고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워딩이 없었으면 아마 공급대책 발표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사야 돼라는 반응이 바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중과세가 되면 최고 세율 82.5%. 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주택자 이상 10억 남겼다. 그럼 7억 5천을 세금으로 됩니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수준 아닌가요? 거의 징벌적 세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역지사지해 보자고요.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집 많이 가진 사람이 남았는데 뭐 82.5% 내도 되지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집주인이면 자 10억이 남았는데 뭐 남기고 싶어 남긴 건 아니고 20억에 샀는데 30억이 됩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정부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팔아야지. 팔려고 하는데 내 통장에는 이제 2억에서 2억 5천 입금이 되고 국가에 한 7억 5천? 8억 정도가 입금이 되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동업을 해도 5대 5잖아요. 우리 이건 앵커님하고 저하고 정부가 동업해도 해준 것도 5대 없는데 5인데 팔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팔은 우리 사회 통념상 선을 이게 넘는 거죠. 그거는. 선을 넘고 네. 용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매물이 잠기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쉽지 않다. 그렇죠. 하지만 5월 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도세 중과가 징벌적 세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수십 채씩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옹호해서가 아니잖아요. 네네. 어쩌다 2주택자 된 사람, 어쩌다 3주택자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월세가 나오는 아, 그것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순기능적인 면을 다 무시하고 다주택자와의 어떤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닌가. 전쟁 선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유예도 이제 그동안 했습니다만 아마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거의 문재인 정부 시즌 2처럼 가고 있습니다. 세금 규제. 이제 세금 규제도 이제 공식화됐죠. 대출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토지 거래가 구역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이 이제 다 복원이 돼버렸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옵니다. 네. 이게 징벌적 과세라고 나오는 이유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이게 팔을 가지고 가는 건 거의 뭐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집주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선택지 증여를 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전세 준 집은 월세로 돌려서 보유세 인상을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생존 전략을 찾을 거잖아요. 그럼 82.5% 세금으로 낼 바에는 그냥 자녀한테 주고 증여세 50% 낼래. 이 판단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한강벨트나 강남이나 뭐 마포, 성동의 집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두 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사랑하는 자녀한테 아마 당연히 증여를 해줄 것 같고요. 그러면 강남에 한 채, 노원구에 한 채 이렇게 가지신 분 부담스럽잖아요.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가 되면 어디를 팔까요? 노원구. 그렇겠죠. 이거는 10명 중에 10명은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왜? 상대적으로 강남이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럼 세금을 적게 내고 앞으로도 투자 가치를 본다면 상대적인 네. 비교를 하자면 약세 지역을 먼저 팝니다. 그럼 약세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매물이 또 늘어나는 부작용들이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는 대책이 공급 대책이 부족하더라도 믿고 기다려줘. 네. 급하게 사지 마라는 시그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여 러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 사실 지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부의 대물림인데 오히려 그거를 조장하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역효과가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아마 집주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텐데 아마 정부도 부의 대물림을 차단을 하고 싶은데 이걸 또 막기에는 증여하겠다는데 50% 내겠다는데 사실상 못하죠. 그러면 저는 안타까운 게 결국에는 어떤 현상으로 발생을 하냐면 부의 대물림이 되죠. 매물도 잠기지만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또 마포, 성동, 한강벨트 지역들은 부의 대물림이 되고 매물이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이 계속 쥐게 되고요. 예전에는 전세 끼고도 많이 샀는데 이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하랍니다. 실거주. 정책에 맞서면 안 되잖아요. 시장은 네. 정책에 맞서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정부 이기는 뭐 시장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맞서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실거주 하라니까 실거주하고 다주택 하지 말라니까 똘똘한 채로 가게 되고 앞으로 이제 실거주를 많이 하게 되면 똘똘한 지역들은 아마 전세 매물이 더 사라지고 그러니까 양도세 82.5%. 그러니까 빨리 5월 9일 전까지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준 건데 만약에 팔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들고 있으면 더 힘들게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대통령이 같이 던졌잖아요. 네. 보유세 올린다는 건가요? 보유세 올리죠. 이미 시장에서는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짝꿍? 파트너? 같은 느낌인데 왜냐하면 보유세를 안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보유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가 세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못 잡았습니다. 못 잡은 이유는 이제 세금도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죠. 양도세, 취득세가 있는데 두 개를 다 올립니다. 부담스럽죠. 보유세를 올리면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못 파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나 못 팔겠어. 안 파는 게 아니야. 80% 내고는 못 팔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버티잖아요. 네. 버티는 게 자녀한테 50% 내고 증여를 하는 방법. 그냥 맨몸으로 내가 내 예금 주식을 깨서 보유세 낼 테니까 버텨보는 방법. 전세 주고 있는 집은 월세로 돌려서 월세 네. 받아서 세금 내는 방법. 수많은 전략을 구사할 거잖아요. 집주인들은 80% 내는 거 너무 억울하니까. 네. 그러면 매물이 잠기니까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공급 대책도 5년 이상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공급 절벽이 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 예. 있죠. 그러면 이제 수요를 눌러줘야 되는 현상이 되니까 지금 또 집주인한테는 팔아서 매물 좀 나오게 해. 네. 대신 버텨? 버티면 보유세 올릴 거야. 괴롭지? 문재인 정부 경험했잖아. 보유세 올라가면 니들 힘들지. 그러니까 보유세 올릴 거니까 팔려면 5월 9일 전에 빨리 팔고 5월 9일 지나더라도 다주택은 안 돼. 라는 시그널을 네.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규제로 집값을 잡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집값이 잡혔던 거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 이명박 그렇죠. 정부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통점은 그 두 정부 때는 공급 대책이 확실했어요. 그렇습니다.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집값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집값은 떨어지는 건데 노태우 정부 일기 신도시 기억나시잖아요. 200만 원 네. 공급 폭탄을 쏟아붓는데 수요도 억제를 합니다. 그때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지금은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인데 그 당시로는 3년 거주 5년 보유였습니다. 무거운 규제와 토지 공개념과 공급 확대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사용하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죠. 네. 집값이 안정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공급이 언제? 예전 같으면 일기 신도시가 왜 빨리 됐냐면 좋은 땅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때는 정부가 국가가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공권력의 힘에 의해서 기꺼이 저렴한 가격에 수용을 해줬는데 요즘은 국가가 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끈 둘러매고 대형 로펌부터 찾아갑니다. 네. 나는 그 가격에 수용 못 당하겠다. 지금 서리풀 지구 가봐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공시 가격으로는 나는 수용 안 당하겠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급 늘리기는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린다. 네. 걸림돌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억제해야 되고 그 억제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대출도 해봤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지정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지금 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니까 네. 세금 규제 카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실거주 복귀, 1주택자도 실거주 복귀. 그러면 정말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월세가 문제가 입주 물량도 안 나오죠. 입주 물량이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입주 물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입주 물량이 나오더라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에 막혀서 대출도 안 나오고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전세 준 집은 집주인이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고 네. 1세대 1주택자들도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집이 있었는데 이제 애가 졸업하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강남 대치동 집은 전세 주고 나는 직장이 있는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 근처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줄인다고 하니까 야 다시 백. 야 대치동 다시 네. 들어가야겠다. 세입자 연장되면 연장 안 하고 나가주세요. 내가 이제 입주할 거예요. 연장 안 할 거예요. 실거주 해버리기 때문에 좋은 지역들, 학군이 네. 좋거나 역세권 지역들은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좋은 데는 집주인이 살고 외곽은 세입자가 사는 이런 이상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율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나머지 다 민간 임대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입구하고 출구를 다 막아버리면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입자들이 아마 집주인들보다 고민은 더 많을 겁니다. 집주인은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은 약간 배부른 고민이잖아요. 야, 10억이 남았는데 내가 8억이 내기 싫다고.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2억이라도 가지고 가잖아. 행복한 고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이라면 일단 전세 매물도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희소하니까. 월세 더 올라가겠죠. 월세 와속도. 제가 최근에 만나본 보니까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바로 나오는 반응이 한 채는 전세 주고 있었는데 만기가 되면 월세로 바꿔야겠다.
왜? 1년에 월세로 바꾸면 연 5천만 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세 인상에 대비해야겠다. 세입자 전가 현상입니다. 이게 위기가 오면 내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네.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내야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전세 살고 있다가 이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네. 월세로 내야 되겠죠. 그럼 월세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세입자는 월세도 싫고 전세 매물이 없는 것도 싫고 집을 살려니까 세금도 많고 집값도 비싸.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 이제 토지로 묶인 지역은 세입자 내보내야 되잖아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네. 세입자가 나가야 말이지. 그래서 막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막 이사비도 요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이사비 당연히 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5월 9일까지 우리가 이제 데드라인이잖아요.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가 되니까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토지거래가구역은 전세를 끼고 팔지 못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5월 9일이 지나가네? 그러면 이제 세입자를 찾아갑니다. 네. 똑똑똑. 좀 내가 토제 때문에 지금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데 못 팔면 세금이 많이 나와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사비 좀 드릴게요. 요즘 이사비가 그냥 하면 500만 원 나오니까 내가 네. 1000만 원 드릴게요. 대부분 세입자들 반응은 1000만 원 받고 안 나갑니다. 5천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쁘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세입자도 나가면 5천만 원 더 받고 안 나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5천만 원을 받고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대놓고 싫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럼 5천만 원 받고 나가면 전세 가격이 몇 억이 더 올라 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세입자도 안타깝고 팔아야 되는 집주인도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럼 내가 매수를 해야 하나? 이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집값 추이를 보니까 거의 뭐 상계동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상계동 집값 많이 올랐죠. 상계동 뭐 노원구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상계동도 그렇고요. 월계동에 가면 미미삼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미룡, 미성, 3호삼차 미미삼이라고 해서 말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데 압축 용어입니다. 네. 약자인데 이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9억 6천 정도 전용 59가 거래가 됐는데 올해 1월이 되니까 11억 거래가 되고요. 호가는 12억 5천에 올라갑니다. 네. 왜 이렇게 올라가지? 상계주공 3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게 월세 부담스럽죠? 전세 가격 매물도 없어요. 가격도 올라가는데 뭐 매물이 있어야 뭐 알아보고 협상이라도 하지. 그러면 선택지는 어디? 텐트 칠 수 없으니까 사야 되는데 돈도 부족해요. 우리 서민들이 돈도 부족한데 대출도 안 나와. 다른 데는 너무 비싸. 좋은 데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을 사야 되니까 실거주니까 자금에 맞춰서 가다 보면 서울은 벗어나기 싫어. 네. 결국에는 외곽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노도강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고요.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 그냥 이유 없이 사진 않습니다. 네.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서울의 핵심 지역 예. 한강 벨트들은 많이 올랐는데 노원구 지역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거기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좀 있잖아요. 재건축 이슈도 있습니다. 뭐 뉴타운도 있고요. 네. 재개발도 있는데 집값은 안 올라서 저평가인데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형님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네. 동생이 따라갈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죠. 나는 집이 필요해. 내 자금에 맞는 곳은 거기야. 근데 그동안 집값도 안 올랐네? 이제 올라갈 때가 됐네? 이게 재건축 호재도 있네?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노원구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기 인천으로 가죠.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을 못하게 되면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이 이제 경기 인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강한 워딩, 강한 세금 규제를 통해서 이걸 억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전략이고요. 이 전략이 5월 9일 이후에도 과연 먹힐지 네. 매물 잠김 현상으로 문재인 정부처럼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지 이게 우리의 관전 포인트이자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서울만 해도 25개 군데 그 구별로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고 구별로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구 안에서도 동별 또 그 안에도 단지별 다 다르잖아요. 네네. 뭐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중계동, 청구 3차나 그렇게 비싸지. 그렇죠. 나머지는 뭐 10억 아래인 집들도 꽤 있어서 이게 약간 개별 단지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물론 뭐 교육이 중요하고 나는 돈 신경 안 써 이런 분들은 청구 3차 같은 경우는 중계동에서 워낙
은행 사거리, 학원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습니다. 12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들 아닌 지역들은 그래도 뭐 7억 구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출 규제가 이제 15억 아래 구간은 6억까지 나오는데 보통 6억도 받기 힘들거든요. LTV, DSR 걸리면. 그러면 내가 현금이 3억이 있는데 대출 한 3, 4억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은 이들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저는 집값이 올랐다는 표현을 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집 사려는 분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정부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지 못하게 뭐 세금 규제, 뭐 공급 대책 이런 걸로 막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충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희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